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조리원리 및 실습이고요. 조리원리 및 실습 같은 경우에는 시험 문제 요즘에 이제 나오는 경향을 보시면은 특히 식품학하고 영양사 시험에서도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식품학 및 조리원리 이렇게 들어가 있고,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과목이 식품 미생물 과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미생물 파트는 그다지 사실 나오진 않았었는데, 작년, 재작년 문제에 있어서 장류 쪽에서 발효 쪽을 물어보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간장 발효 이쪽에서도 잠깐 언급이 되기도 했었는데, 중간중간에 식품 미생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리 원리 하면서 우리가 발효랑 관련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뭐 채소류 발효가 있다든지, 그 다음에 유제품류 발효가 있다든지, 그 다음에 이런 쪽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두류에서 이제 장류 발효가 나온다든지 라고 하게 되면은, 채소류 같은 경우에는 뭐 김치에 관련된 균주 부분이 있다든지, 유제품에서는 뭐 치즈버터 관련된 균주가 있다든지, 장에서는 뭐 된장, 간장, 호지균주, 국균 이렇게 해서 나오는 파트가 있게 되는데, 그때 이제 언급되는 정도로는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들어가는 거고, 식품학 조리원리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게 되는 건데, 식품학은 워낙 화학적인 파트로 들어가 있는 거고, 조리원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는 이것도 말 그대로 실제로 쿠킹, 조리가 가능하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많이 나오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한동안 통합 문제로 나왔을 때는 조리 파트 같은 경우에는 또 연결시켜서 나왔던 것이 단체 급식에서 이제 조리가 연결되기 때문에 단체 급식으로 해서 뭐 예를 들어서 해썹, 위생하고 같이 더불어서 해썹과 또 여기에 뭐 조리 문제가, 그래서 뭐 고등어 조리 문제가 나오면서 중간에 뭐 검수, 뭐 CCP 단계를 물어보는 것도 나오면서 그날 고등어 조림이 단단해서 잔반율이 높았었다. 잔반율이 높았었는데 왜 단단해졌는지를 설명하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해봐라. 이런 식으로 해서 통합 문제인 경우에는 식품학 조리 원리로 물을 수도 있고 단체급식 해썹 이런 식으로 같이 들어가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최근 약간 단독적으로 떨어져서 나오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식품학에 대해서 잘 알아놓으셔야 되고요. 우리가 조리 원리라고도 말을 하지만은 또 배웠던 과목 중에 아마 조리 과학 이렇게도 있었고, 아니면 조리 과학 실험, 식품 뭐 예를 들어서 이 분석 실험 이렇게 해서 실험하고 관련돼서 이제 나왔던 것처럼, 과학이라는 것은 그 사이언스, 객관적으로 다시 누가 하더라도 그게 다시 증명이 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과학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 이제 과학 실험 이쪽 부분으로 또 물어보기도 해요. 더 많이 집중해서. 그래서 조리 원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쉽다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애매모호하면서 쉽지 않은 파트가 이쪽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조리 원리 파트가 있게 되는 건데, 간단하게 이제 뭐 작년에 나왔던 기출 문제를 보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조리가 2018년도 문제에서는 비중이 크진 않았었어요. 크진 않았는데 그때 나왔던 문제가 전공 A 파트에서 나왔던 게 캔디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정말 그냥 던져주는 문제, 틀리면 안 되는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캔디 나왔을 때 정답에 해당이 됐던 것이 폰당 하고 이제 브리틀 쓰는 게 답이었었거든요. 그래서 폰당과 브리틀 뭐 A, B 이렇게 들어갔던 건데, 이 캔디 부분에 들어가는 내용에서 결정형 캔디와 비결정형 캔디, 그 다음에 결정형 캔디 중에서도 각각의 이제 가열하는, 농축 가열하는 온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A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것은 114도 정도 해당이 되는 폰동 114, 117까지 가열한다. 그 다음에 40도에서 식힌 다음에 저어준다 라는 말이 있어서 결정을 유발하는 폰당에 대한 내용이었었거든요. 그리고 B 같은 경우에는, 브리틀 같은 경우에 약간 깨지는 질감 해당이 되는 건데, 이 브리틀에서 이제 재료로 들어갔던 것이 소다가 들어가 있었어요. 소다를 집어넣는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143도 고온으로 가열을 했었고,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얘가 브리틀이라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폰당 브리틀 이런 문제도 있었고요. 그 다음 3교시 전공 문제로 나왔던 게 이제 4점짜리 문제가 나왔었어요. 5번 문항으로 해서 4점짜리 문제가 나왔는데 두부에 관한 문제가 나왔었죠. 근데 두부라고 하게 되면은 이건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많이 언급을 했던 거였었는데, 두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노란콩에 해당이 되는 대두가 원재료가 되는 거고, 이 대두를 이제 좋은 콩을 선별한 다음에 얘를 이제 콩을 불린 다음에 그 다음에 맛에 갈아야 되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맷돌로, 지금은 믹서, 블렌더 여러 가지 이용해서 이제 맛에 갈게 되는 거고,
마세한 다음에 얘를 이제 물을 넣고 난 다음에 끓이기를 한 다음에 끓이고 나서 여과를 시키는 거잖아요. 여과를 시키는 과정에서 콩 비지 부분을 걸러내고 남아있는 물에 해당이 되는 것이 우리가 두유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유를 가지고서 이제 응고를 시켰을 때 얘가 두부가 되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가 뭐였었냐면은 왜 마세를 하는가 였었어요. 왜 마세를 하는지 그거를 두 가지 이유를 써라 라는 것이 문제였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로 들어갔던 것 중에 하나가 응고제를 이용했었을 때 글루코노 델타락톤을 이용했었을 때와 그 다음에 염화칼슘을 이용했었을 때에 이것들의 응고 기전을 설명하고 최종적으로 이거 제품의 수분 정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단단함 정도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이 내용이 있었었거든요. 그러면은 콩을 불리고 갈아서 간 다음에 끓이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왜 마세를 하느냐라고 했었잖아요. 첫 번째, 대두 같은 경우에는 글리신인의 응고성이잖아요. 대두콩 글리신인의 응고성인데 얘를 그냥 생콩으로 해서는 얘가 추출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가는 과정을 통해서 글리신인을 비롯한 여러 가지 내용물들을 최대한 추출하기 위해서 갈았다. 그러니까 글리신인을 최대한 추출해내기 위해서 마세를 했던 거였고 또 이 과정 이런 내용들이 쭉 들어가게끔 써줘야 되겠죠. 마세 부분에서는. 그 다음 마세하면서 끓였던 이유를 물어봤었구나. 끓이는 이유까지 같이 물어봤었을 때 거기에서 또 끓이는 과정을 통해서 날콩 속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날콩 속에 단백질 소화를 저해했던 트립신 이니비터 그 다음에 적혈공입소로 작용하는 헤마글루티닌 이러한 성분들 또 살균 과정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가게끔 써주면 되는 내용이었었고 그 다음 응고에서 예를 들어서 두유라는 것은 졸이란 말이죠. 흐를 수 있는 졸에서 두부가 됐다라는 것은 졸에서 겔로 바뀐 거예요. 졸 겔로 바뀔 때 응고성에 해당이 됐을 때 첫 번째 글루코노 델타 락톤도 있었고 염화칼슘, 염화마그네슘, 황산칼슘도 쭉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글루코노 델타 락톤은 바로 글리시닌이라는 단백질에 있어서 그 단백질의 등전점을 이용한 원리였던 거예요. 등전점. 그래서 아미노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카르복실기 COH 쪽에서 CO2- 그 다음에 아미노키 쪽에서 암모니아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각각의 플러스 마이너스가 제로가 되는 점이 등전점이 되고 등전점 지점에서 바로 침전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제 침전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였기 때문에 이 글루코노 델타락톤은 산을 이용해서 등전점에 가까워지면서 응고를 유발시키는 원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두부를 먹었을 때 약간 시큼한 맛이 나는 것이 상했나봐. 이게 아니라 바로 이 글루코노 델타락톤을 이용했기 때문에 약간의 신맛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걸 때문에 이거는 산을 이용했기 때문에 바로 등전점을 이용했기 때문에 약간의 신맛이 나고 부드러운 거예요. 수분 함량이 많기 때문에 부드럽다 이렇게 가는 거고요. 염화칼슘 같은 경우에는 바로 칼슘 이가이온을 이용한 염석 솔팅 아웃 이거를 이용해서 바로 응고를 시켰던 원리였던 거예요. 염석 현상을 이용한. 그래서 염화칼슘을 이용한 두부의 경우에는 특히 이거는 거친 느낌, 단단한 모두부 이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수분이 이거보다는 적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원리, 얘가 등전점의 원리인 거, 이거는 칼슘 이가이온에 의한 응고인 거를 차이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이 문제가 두부 문제로 나왔었죠. 이러한 문제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이제 나머지 문제는 아니었었는데 3교시 예를 들어서 제가 일부러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식품학하고 조리 원리를 뗄 수가 없어요, 관계가. 그래서 저도 이제 설명하는 부분에서 앞부분은 굉장히 이거 식품학적인 부분인데? 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재료학, 식품학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그 느낌들이 결국은 같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서 만약 다음번에 들어갈 쌀, 그 다음에 뭐 밀, 보리 이런 여러 가지 곡류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뭐 쌀 속에 들어가 있는 뭐 단백질 오리지닌 같은 경우에가 뭐 알부민, 글로불린 그다음에 뭐죠? 여러분 단백질의 종류에서 그다음에 프롤라민, 글루텔린 이렇게 있었을 때 뭐 글루텔린, 프롤라민계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 바로 곡류 속에 들어 있는 단백질의 성질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쭉 이용해서 뭐 여러 가지 아밀로즈, 아밀로펙틴, 그다음에 뭐 호화, 노화, 호정화, 당화, 겔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식품학하고 다 중첩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은 조리 원리라는 과목으로 얘네가 분류가 되는 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은 쌀을 이용해서 우리가 밥을 짓겠다. 쌀을 이용해서 우리가 떡을 만들겠다. 이 쌀을 이용해서 우리가 죽을 만들겠다라고 했었을 때 이 조리적인 성질을 물어보는 게 좀 더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조리 파트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밀의 성질. 그러면 뭐 글루테닌, 글리아딘을 이용한 글루텐이었다라고 한다면은 밀을 이용해서 이제 빵에 이용을 했었을 때, 빵이 됐었을 때, 제과제빵이 이용됐었을 때 어떤 성질들이 있느냐.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빵은 부푸는 성질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팽창제 역할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팽창제 역할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서 공기가 팽창을 시키느냐, 수증기가 팽창을 시키느냐, 이산화탄소가 팽창을 시키느냐 이러한 것들. 그러면은 공기는 어느 과정에서 유입이 되느냐, 젓는 과정, 혼합하는 과정, 믹싱하는 과정에서 공기가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수증기는 베이킹, 굽는 과정에서 물이 기체로 변하게 되면서 부피가 늘어나는 수증기. 그 다음에 CO2.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제가 왜 우리가 시험 문제 들어갔었을 때 2000도 넘어가게 되면서 2009년에서부터 2013년까지 1차, 2차 문제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때 2차 문제로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제빵을 이용할 때 밀가루를 사용하는 이유, 왜 밀가루를 사용하는지 구조적인 성질로 설명을 하고, 첫 번째 문제, 이게 20점, 30점짜리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구조적인 문제로 밀가루를 왜 제빵에 이용하는지 그걸 이제 구조로 설명해라. 두 번째, 팽창 과정에 CO2를 만드는 과정을 세 가지를 설명을 해라. 그 기전을. 이런 것들도 우리 시험 문제로 다 하기도 했었어요. 그 다음에 빵을 반죽을 한 다음에 빵이 부풀어요. 부풀고 나면은 부풀었으니까 얘를 바로 이제 구우면 될 텐데 다시 이 부풀어져 있는 빵을 다시 펀칭 다운, 다시 얘를 꺼트린 다음에 다시 재반죽을 하거든요. 그래서 왜 다시 빵을 재반죽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써라. 얘는 좀 구체적이었죠. 이건 제과제빵까지 들어갈 만큼 약간 좀 깊게 들어간 문제이긴 했었는데, 이 부분하고, 얘는 못 썼더라도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정확하게 썼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밀가루의 경우에는 바로 이제 글리아딘이라는 구상, 점성을 주는 것과 그 다음에 글루테닌이라는 성분으로 섬유상에 있어서 얘네들이 이제 물을 넣고 반죽을 했었을 때 글루텐이라는 구조적 틀을 만들게 되면서 이 틀 때문에 바로 이제 빵이 형태를 갖고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글리아딘의 점성, 글루테닌의 바로 이제 SS, 이완결합을 이용해서 글루텐이 됐었을 때 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게끔 써주셔야 되는 거였고요. 그 다음 CO2를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기전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라고 했으면 세 가지를 써라 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효모가 이용이 된다 라는 거. 그래서 바로 이제 생물학적 팽창제 효모.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사카로마이세스 세레비지에잖아요. 그래서 사카로마이세스 세레비지를 통한 효모에 있어서 당 발효를 통해서 알코올 CO2가 만들어지는 과정. 그 다음에 보통은 예전에 많이 사용했던 것이 이제 소다를 많이 이용했잖아요. 바로 이제 중탄산 나트륨 NaHCO3를 이용했었는데 얘가 바로 이제 CO2 가스를 만들면서 팽창이 되는 것까지는 좋아. 근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탄산 나트륨 알칼리를 만들기 때문에 얘 때문에 빵 색깔도 누리끼리하게 쓴맛도 나. 그래서 얘를 보완한 것이 바로 베이킹 소다. 그래서 바로 원재료의 소다에 이걸 중화시킬 수 있는 산 물질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바로 중화시켜주면서 CO2 가스를 발생시키는 기전, 이런 내용이 들어가게끔. 그 다음에 왜 재반죽을 했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과량의 CO2 가스를 빼내고 효모 주변에 다시 한번 영양소를 배치를 하고 글루텐을 좀 더 쫀득쫀득하게 만들기 위해서 재반죽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가는 거였었는데, 구체적으로 물어요, 여러분들. 의외로 이제 문제가 딱 들어가게 되면은 굉장히 구체적인 설명을 쓸 수 있게끔 들어가는 거였고요. 이제 작년 문제로 해서 전공 B에 있어서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가, 이건 우리 문제는 아니고, 이제 식품학 문제였던 거예요. 식품학 문제인데, 하나는 유통기한이 지난 기름에서의 산패, 그 다음에 튀김 과정에서의 산패, 이 두 가지 차이점의 기전을 쓰라는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러면은 뭐 튀김 문제, 특히 그래서
유지류 파트에서는 식품학 쪽에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튀김 문제인 것처럼 묻지만 사실 그 내용에 있어서는 식품학적인 그러면은 유통기한이 지나서 산패를 했다라는 것은 자동산화 과정을 써야 되는 거예요. 자동산화 과정에 포인트를 두고 써야 되는 거고, 튀김을 이용할 때 산패가 발생했다라는 것은 가열산화잖아요. 그 가열산화 과정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식품학하고 굉장히 밀접하기 때문에 그 앞쪽 내용을 잘 알아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작년에 2018년도 기준으로 해서 나왔던 문제였었고요. 2017년도 같은 경우에서도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그때 나왔던 문제가 참기름 들기름 문제 또 있었고요. 참기름 들기름 문제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참기름은 냉장 보관 안 해도 되지만 들기름은 냉장 보관해야 된다. 천연적인 항산화제인 가로를 갖고 있다. 세사몰이겠죠. 그 다음에 들기름은 냉장 보관해야 되는 이유가 얘를 많이 갖고 있어서 그렇다라고 했죠. 그래서 바로 18의 3에 해당이 되는 불포화지방산을 많이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리놀, 렌산인 거죠. 근데 아무 생각 없으면은 그냥 너무 쉬운 문제 나왔다. 리놀, 렌산 이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꼼꼼하게 문제를 잘 이제 핵심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세사몰 뭐 이런 문제 또 간단하게 이제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전공 B에서 또 달걀찜 문제가 나왔었는데, 아까 제가 조리 과학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제 조리 파트에서 달걀이 나오게 되면 달걀의 기포성, 응고성, 유화성, 녹변 이게 포인트거든요. 달걀 부분에서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응고성에 있어서 달걀찜 문제가 나왔었는데, 모든 조건은 다 같아요. 모든 조건은 다 같을 때 A, B, C, D 네 가지의 달걀찜을 만들 거예요. 그럼 하나는 달걀에다가 물만 넣었을 때, 하나는 이 물을 넣고 여기에다가 설탕이 들어갔었을 때, 하나는 물을 넣고 여기에 뭐 이제 소금이 들어갔었을 때, 하나는 여기에 물 대신에 우유가 들어갔었을 때, 뭐 등등등 해서 이제 이러한 것들의 달걀찜에 있어서 차이점을 물어보는 거였었는데, 물은 뭐 가장 기본적인 것이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설탕이 들어가게 되면은 달걀이 좀 더 부드럽게 해요. 부드럽게 만들어지는 건데, 부드럽다라는 것은 응고성을 촉진하는 걸까요? 저해하는 걸까요? 저해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저해인자로 해서 좀 더 부드럽게 된다라는 내용이었었고요. 소금이 들어가게 되면은 소금 속에 나트륨 성분에 해당이 되는 것이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는 응고성을 좀 더 좋게, 촉진, 단단하게. 우유는 어떤 기능을 할까요? 촉진일까요? 저해일까요? 촉진으로 봐요. 왜냐하면 칼슘 이가 이온으로 인해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응고성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순서대로 쓰고 그 기전을 설명해라. 이런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달걀 문제에 있어서도. 자, 이런 문제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갈변. 그러니까 워낙 이제 녹차, 홍차 문제가 그때 나왔던 적이 있었는데, 그냥 이것도 물론 이제 식품학 쪽에서 나오기도 해요. 색깔 부분에서 나오기도 하는데, 녹차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녹차에서 얘를 반발효시킨 것이 우롱차, 얘를 완전히 발효시키게 되면은 80%까지 발효시킨 것이 홍차, 더 발효시키게 되면 보이차,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문제에서는 녹차는 마지막까지 물어봤던 것이 어떤 처리 과정을 거쳐서 녹색을 그대로 유지하는지 그 기전을 쓰는 거.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녹차 제조에서의 원리를 물어본 거죠. 어떻게 해서 녹색을 그대로 녹차는 유지하느냐. 그 제조 과정으로 설명을 해라. 라는 문제. 홍차에 있어서 얘가 가지고 있는 색이고 어떤 기전을 통해서 얘가 젓갈색이 나오게 되는지 그거를 설명해라. 라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녹차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국차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일본차 같은 경우에는 가루, 대나무솔 본 적 있잖아요. 이런 그 약간 넓은 그릇에다가 가루 넣고 나서 만들어진 약간 얼굴 마사지 하는 것처럼 생긴 이용해서 거품 막 만들어서 먹는 말차라고 하거든요. 가루 말차라고 하게 됐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녹색 차를 유지하는데 얘네는 증차라고 해서 쪄버려요, 아예. 그러니까 클로로필 상태, 녹차잎 상태를 그냥 높은 고온으로 쪄버려서 바로 여기에 작용하는 것이 폴리페놀 옥시다제라는 산화효소잖아요. 산화효소를 바로 이제
일본은 찌는 방법을 선택을 하고 우리나라라 중국은 뜨거운 가마솥, 300도 넘는 가마솥에서 덕금 과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덕금 과정을 이용해서 폴리페놀 옥시다제의 작용을 파괴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클로로필, 본래 갖고 있는 클로로필을 그대로 유지하게끔 하는 원리가 녹차예요. 그 다음에 홍차는 이 폴리페놀 옥시다제가 작용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작용을 하게 하면서 이제 색깔은 테아플라빈이죠. 테아플라빈이라는 색깔이 나오게, 그리고 녹차의 주 성분에 해당이 되는 카테킨 쓰는 것도 있었구나. 카테킨에 대한 내용도 있었고, 홍차색은 테아플라빈이라는 거, 왜 젓갈색이 나왔느냐. 폴리페놀 옥시다제가 작용을 했고, 또 발효 과정이 일어나면서 젓갈색으로 됐던 거예요. 뭐 이러한 내용들을 쓰는 이런 문제도 있었고요. 그래서 문제들이 이제, 그러니까 뭐 다양하게 나오진 않는데, 구석구석 다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파트로 나오는 게 조리 부분이 돼요. 자, 차례 한번 봐볼게요, 잠깐. 오늘 첫날인데 벌써 10분이 졸고 있어. 이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안 졸고 계신 분들은. 벌써 이제 분위기가 너무 화기애애해지면서 지금 한 8주 된 분위기예요. 첫 번째 주에 긴장감은 이미 사라졌어. 밥 먹고 나더니 풀어진 거죠. 자, 챕터 1. 자, 보시면은 조리 원리의 개요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말 그대로 조리가 무엇이냐. 조리 원리 개요 시간에 조리가 뭐냐. 가열조리도 있고 비가열조리도 있고 조리에 어떤 성질들이 있고 이러한 것들 기본에 해당이 되는 내용들이 조리 원리의 개요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챕터 2로 들어가게 되면은 공유로 들어가게 되면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쌀, 보리, 밀 이야기, 재료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와요. 쌀, 보리, 밀 재료 이야기가 나오고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조리 어떻게 이제 이용이 되는지 밥, 그 다음에 죽, 떡 이런 얘기들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밀을 이용해서는 또 이제 밀을 이용해서 뭐가 나올까요? 제빵, 아까 팽창제 이런 내용들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공유 부분에서는 특히 전분으로 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물어보는 것들이 바로 호화, 노화, 호정화, 겔화, 당화 이 과정들 중요하게 또 언급을 해요. 서류에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감자, 고구마, 토란 뭐 이런 것들 읽게 되는 건데 특히 이제 감자, 고구마 이야기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 두류에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대두를 이용한 누구 얘기가 나올까요? 두부 이야기가 나와요. 두류에서는. 물론 이제 땅콩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완두콩도 있고 다른 콩 종류도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두부 이야기를 많이 묻고요. 그 다음 육류, 어패류, 난류, 우유 및 유제품 주로 단백질류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쪽 파트도 워낙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부분으로 들어가게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육류 같은 경우에는 육류의 경우에는 뭐 이제 소고기, 돼지고기 뭐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뭐 개고기도 들어가죠. 개고기 드세요? 뭐 사실 저는 드시고 안 드시고를 떠나서 그냥 이번에 왜 또 그 이제 얼마 전에 그 올림픽 있었을 때 뭐 어느 나라에선가 메달 집어 던지고 뭐 이렇게 수호랑이 집어 던지고 이러면서 약간 우리나라의 이제 그 강아지 먹는 문화에 대해서 개고기 먹는 문화를 시사적으로 표현하려고 했었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끝나는 날 이 사람들이 가는 길에 반려견들 되게 많이 데리고 갔대요. 한 마리씩 데리고 가는 사람들 많았대. 그러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우리나라 인식이 굉장히 강한가 봐요. 개고기 먹는 나라 이렇게 너무 강한가 봐. 그래서 오죽했으면 그 공항 갈 때 다 그 과정 다 거쳐가면서 얘들을 데리고 갔다니까 따라가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있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뭐 이제 여러 가지 육류 문화 뭐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쭉 있는데 꽤 잠깨라고 한 얘기였고요. 보시면은 육류의 이제 종류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근데 이거를 이용해서 이제 말 그대로 조리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도살을 해야 되잖아요. 도살 과정을 거쳐서 사후 강직이라는 과정, 그 다음에 숙성이라는 과정,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의 색깔, 그래서 육류에서의 이제 미오글로빈, 뭐 옥시미오글로빈, 메트미오글로빈, 뭐 헤미크롬 등등등 여러 가지 색깔 관련된 이야기들이 또 문제로 나오고요. 굉장히 중요하게 물어보는 것이 좀 더 부드럽게 먹기 위해서 이제 연육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죠. 어떤 식으로 연육을 시킬래? 이런 식으로 해서 연육법에 관련된 거.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막 여러 가지가 떠오르겠지만은 특히 생과일을 이용한다. 키위를 이용한다. 파인애플을 이용한다. 등등등 연육법에 해당이 되는 프로테아제 종류들에 대해서 쭉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조리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래서 육류를 이용해서 조리를 한다면은, 습열조리법을 선택할래? 아니면은, 건열조리법을 선택할래? 습열조리법을 이용할 거면은, 어떠한 부위를 이용할래? 건열조리법으로 이용되는 부위는 어디인데?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육류에서는. 그 다음에, 어류 같은 경우에는 생선 나올 때 마찬가지로 이제 쭉 내용이 생선도 사후강직 숙성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만은 생선은 숙성기에 먹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 먹어야 돼요? 사후강직 단계. 두 가지가 특징이 왜 달라요? 육류와 어류의 특징. 어떤 거의 차이 때문에? 결체 조직량과 수분량. 그래서 어류는 결체 조직이 적고 수분이 훨씬 많기 때문에 숙성으로 넘어가면서 변폐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후강직 단계에서 먹는 거, 이런 특징들. 그 다음에 어류에서는 워낙 중요하게 물어보는 것이 이제 비린내죠. 비린내. 그래서 비린내를 제거하는 방법. 그래서 해수어에서는 트리메틸라민, 담수어에서는 피페리딘, 이러한 것들의 비린내를 어떻게 제거시킬 것인가 라고 해서 물로 씻는다, 뭐 향신채소를 이용한다, 매운 여러 가지 성분들을 이용하는 것들 쭉 얘기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된장, 고추장 같은 경우에 콜로이드의 흡착성을 이용해서 비린내를 흡착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어류 파트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난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달걀을 가지고서는 기존에 가장 많이 나온 것 중에 하나는 기포성 문제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달걀 흰자에 머랭을 치는 거, 머랭을 이용한 여러 가지 기포성.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달걀찜과 같은 바로 이제 단백질 성분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이용한 응고성을 이용한 것들. 그 다음에 마요네즈 만들 때 난황, 계란 노른자. 그래서 물과 기름을 섞게 만드는 유화성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달걀 삶을 때 가능하면은 삶는 과정에서 완전히 끓고서 12분, 13분을 넘지 말아야 되는 이유. 녹변이 만들어지잖아요. 녹변은 사실 영양가상으로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육안으로 봤었을 때 시각상 좋지 않은 거죠. 그래서 바로 이제 녹변 현상. 황화제일철 만들어진 녹변.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난류에서 나오게 되고, 뭐, 제가 2017 기출 같은 경우에는 달걀찜을 이용한 기포성. 바로 이제, 응고성이죠. 달걀찜에서 응고성을 이용해서 각각의 재료들이 들어가는 것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 묻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유 및 유제품류 같은 경우에 나오게 되면은 여기에서도 워낙 중요하게 물어보는 것이 이제 우유는 87%가 물이에요. 물이고 나머지 12, 13%가 유고형분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게 되는 건데 이 중에서 겨우 3% 정도가 바로 이제 우유 속에 들어있는 단백질이거든요. 유단백에 해당이 되는 건데 이 단백질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카제인 단백질이에요. 카제인에 해당이 되는 거고 카제인이 응고될 때 응고되지 않는 단백질을 우리가 웨이 프로테인, 유청 단백질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락트알부민, 락토글로불린에 해당이 되는 건데 바로 이거에 응고라는 단어에서 이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응고성. 그래서 카제인의 응고성을 일으키는 것들. 모짜렐라 치즈, 코티즈 치즈, 여러 가지 이런 치즈들, 산을 이용한 치즈도 있을 것이고, 레닌을 이용한 치즈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치즈 문제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유청 단백질, 락트알부민, 락토글로불린은 가열에 의해서 응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응고되는 특징을 가지고서 치즈 문제로 물어보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응고 문제들 나오게 되고요. 우유 및 유제품 파트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육류, 어류, 난류, 우유 및 유제품 파트가 좀 내용이 길어요. 이쪽들이 챕터별로 이렇게 내용량이 많기 때문에 좀 길어지게 되고요. 과일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전에 워낙 많이 나왔던 문제라 요즘은 좀 뜸하더라고요. 잼젤리 문제. 그죠? 그래서 과일 같은 경우에는 과일을 이용해서 팩틴. 결국 이제 팩틴, 그 세포벽과 세포벽에 있어서 결착제 역할을 하는 것이 팩틴이거든요. 근데 이 팩틴의 기능을 가지고서 이제 잼젤리를 만들 수가 있는 건데 이 잼젤리를 만들 때 이 팩틴 같은 경우에 이제 세포벽 결착제 역할이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한 가지 물질이 아닌 거죠. 미숫과에서의 팩틴, 성숫과에서의 팩틴, 너무 많이 익어버린 과숫과에서의 팩틴. 이 전체를 다 묶어서 팩틴이라고 하거든요. 팩틴 서브스턴스라고 하는데 미숫과에서의 팩틴을 뭐라 그럴까요? 프로토팩틴. 성숫과에서의 팩틴, 팩티닉 액시드, 과숫과에서의 팩틴, 팩틱 액시드, 팩트산.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에 따라서 불용성, 수용성, 겔 형성력 없음, 매우 좋음, 겔 형성력 떨어짐. 이렇게 해서 겔,
졸겔에서의 바로 이제 또 잼젤리 묻는 문제로 해서 과일은 잘 물어봐요.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왔었고, 그 다음 채소류 같은 경우에는 특히 색깔 문제로 많이 물어봤었어요. 그래서 채소류에서 초록색 채소 클로로필, 당근처럼 주황색 색소 카로티노이드, 그 다음에 무나, 양파, 플라본 계열들. 플라본 계열들 중에서도 가지의 안토시아닌. 그래서 안토시아닌의 색깔 같은 경우에는 중성, 산, 알카리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중성에서는 자색, 보라색이고 산으로 가게 되면은 적색, 붉은색을 띠게 되고 알카리로 가게 되면은 청색을 띠게 돼요. 근데 얘네는 가역적이다, 비가역적이다. 가역적이에요. 청색에다가 다시 산을 첨가하면 자색, 다시 첨가하면 적색,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가역적 관계. 이거 이미 기출로 나왔었고요. 우리 쪽 기출, 영양교사 기출로 나왔던 거. 그래서 색깔 문제로 해서 클로로필, 카로티노이드, 플라보노이드, 그리고 클로로필 부분이 특히 매우 중요하진 않지만 이걸 시험 문제화 시키기에 딱 좋은 거예요. 외웠느냐, 외우지 않았느냐. 그래서 클로로필에서 알카리로 갔었을 때 클로로필라이드, 뭐 클로로필린 쭉 가는 거. 그 다음에 산으로 갔었을 때 뭐예요? 페오피틴, 뭐 넘어가는 그 단계들, 이러한 것들 색깔 외웠느냐 이걸 보기 위해서 가는 색깔 문제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 해조 버섯류 같은 경우에 뭐 해조류 뭐가 떠오를까요, 여러분들? 미역. 미역은 어떤 조류에 들어가요? 갈조류죠. 그래서 바로 이제 광합성 정도에 따라서 제일 햇빛을 많이 보는 것이 녹조류. 그 다음에 중간 것이 갈조류. 가장 햇빛을 적게 보는 것이 홍조류. 그래서 홍조류의 대표적인 건 또 뭐가 있을까요? 김, 또 우뭇가사리. 그죠? 우뭇가사리를 동결 건조시킨 것이 한천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해조류 이야기. 그 다음 버섯류 같은 경우에는 뭐 송이버섯, 표고버섯, 그 다음에 또 떠올라야 되는 것이 구아닌 모노포스페이트, 감칠맛. 그죠? 이러한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 챕터 5로 넘어오게 되면은 당류가 있잖아요. 바로 이 당류 부분에서 이번에 폰당, 브리틀, 이러한 시험 문제들이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 유지류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특히 이제 우리가 아까 뭐 참기름, 들기름 이런 것도 있었지만은 식물성 유도 있고 그 다음에 동물성 유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가공한 기름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건데 동물성 기름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렇죠, 버터. 우유도 일종의 이제 우유에서 추출한 지방 덩어리 버터. 또 소기름, 우지. 또 돼지기름, 돈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어유. 어유도 분명히 어유잖아요. 얘도 동물성이잖아. 어유. 근데 왜 유예요? 상온에서 오일 형태, 액체로 있는 것을 유. 상온에서 고체로 있는 것을 팻, 지. 그러니까 포화지방이 많으니까 우지, 돈지는 지지가 붙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건 동물성 기름이지만은 DHA, EPA와 같은 불포화지방산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일반 온도에서 얘는 액체로 있기 때문에 오일, OU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공식품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뭘까요? 그렇죠. 경화유. 대표적인 거에서 쇼트닝이라든지 또 마가린이 있게 되는 건데 쇼트닝은 누구의 대용품이에요? 쇼트닝은 누구의 대용품? 그러니까 똑같은 예를 들어서 똑같은 콩기름을 가지고서 콩기름이라는 식용유를 가지고서 얘를 경화시켜서 쇼트닝도 만들 수 있고 얘를 경화시켜서 마가린도 만들 수 있어요. 쇼트닝은 누구의 대용품이다? 돼지기름. 돈지의 원래 대용품이었고요. 마가린은 누구의 대용품이었을까요? 버터의 대용품이에요. 그러면은 같은 콩기름으로 쇼트닝, 마가린을 만들었네? 그러면 누구를 둘 다 튀김에 사용할 수 있을까요? 누구만 튀김에 사용할 수 있을까요? 왜 얘는 이용 못해요? 콩기름으로 만들었는데? 마가린은 왜 튀김에, 같은 콩기름으로 만들었잖아. 같은 동일 재료로 쇼트닝 만들었고, 동일 재료로 마가린 만드는데, 얘는 왜 튀김류로 이용 못해요? 수분 함량 때문에. 돼지기름은 100% 기름이었지만은, 버터는 몇 %만 지방이에요? 80%만 지방이기 때문에, 나머지 16%가 수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맞게 얘도 이렇게 같이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수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튀김류로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쇼트닝 마가린 이야기, 그 다음에 샐러드 유도 가공유로 들어가게 돼요.
그럼 샐러드 유라는 것은 애초에 있지는 않아요. 얘는 어떻게 가공을 했을까요? 식물성 기름을 윈터리제이션, 동유 처리해서 검물질을 제거한 맑은 것을 샐러드 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가공유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것이 유지인데,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지금 분류 내용에 해당이 됐던 거였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식물성 기름 중에서 참기름의 특징, 들기름의 특징, 이런 얘기가 시험 문제화 되는 거였었고, 아니면 이 유지 파트에서는 시험 문제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튀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튀김 문제로 나오면서 항상 튀김에서 아까 말한 자동사나 가열사나, 그 다음에 발연점 문제. 그래서 이미 기출문제로 지난번에 아크롤레인 문제도 나온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튀김 문제로 해서 유지는 이제 식품화학하고 연결시켜서 많이 나오고요. 조미료 및 향신료라고 나와 있지만은 이 파트는 따로 떨어져 있기보다는 사실 이제 모든 앞쪽에 배우는 육류 조리 과정 속에, 그 다음에 어패류 조리 과정 속에 다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아까 달걀 과정 중에서도 설탕의 역할,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나오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달걀찜을 만드는데 설탕이 들어갔다. 그 다음에 밀가루를 반죽하는데 설탕이 들어갔다. 그러니까 달걀말이 할 때 설탕이 들어갔다. 밀가루를 이용해서 제빵을 할 때 설탕이 들어갔다. 그 다음에 푸딩, 젤라틴을 이용한 푸딩을 만들 때 설탕이 들어갔다. 각각의 기능들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설탕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그랬을 때 얘네는 어떤 기능을 할까? 이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의 설탕은 달걀이 폭신폭신 부드럽게 응고성을 저해한 거예요. 응고성을 저해했고요. 그 다음에 밀가루에서의 글루텐이, 그러니까 글루텐 형성을 저해하는 인자, 촉진하는 인자가 있게 되는데, 글루텐 형성을 저해하는 인자로 그러니까 특히 빵 반죽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설탕하고 버터거든요. 그러면은 바로 설탕은 글루텐 형성을 억제한 거예요. 글루텐이 과하게 생기지 않도록 해서 부드러운 빵을 만들 때 작용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젤라틴 푸딩, 젤라틴을 이용한 푸딩을 만들고 싶다. 이때 설탕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마찬가지로 응고성 저해예요. 그러면은 얘도 부드럽게, 얘도 부드럽게, 얘도 부드럽게, 젤라틴도 단백질, 글루텐 단백질, 달걀 단백질, 설탕은 단백질을 바로 해교시키는 작용을 해요. 그래서 달걀의 응고성을 저해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근데 또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고, 한천을 이용해서 양갱을 만들겠다라고 했었을 때는 설탕이 들어가게 되면 이 설탕은 바로 이제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응고성을 촉진하는 거거든요. 얘는 왜 이렇고 얘는 왜 이래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 설탕은 여기 있는 단백질들의 작용을 할 때는 부드럽게 하는 거지만은 한천은 탄수화물유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얘한테는 단단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원리가 서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제 설탕 얘기로 했었지만은 설탕도 있고, 식초도 있고, 각각 다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조미료 및 향신료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책 볼게요. 5페이지 보시면은 첫 번째, 조리 원리의 개요 나와 있죠. 개요. 첫 번째, 식품과 조리라고 했고요. 자, 식품, 조리라고 했죠. 그랬을 때, 식품과 음식의 개념을 아마 우리가 이제 항상 말하게 되는데, 식품과 음식이라고 말하게 되면은, 식품은 재료의 느낌이고, 음식은 이제 바로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식품을 바로 이제 음식으로 만드는 모든 과정을 우리가 조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조리, 쿠킹이라고 말하게 되면은 왠지 우리는 튀기고 볶고 삶고 지지고 이래야 될 것 같아. 근데 조리에는 분명히 말하지만은 가열 조리도 있고, 그 다음에 조리에는 비가열 조리도 있는 거죠. 가열 조리도 있고 비가열 조리도 있고. 예를 들어서 고구마를 가지고서, 고구마라는 재료를 가지고서 나는 고구마를 쪄 먹을 거야. 군고구마를 만들어 먹을 거야. 고구마 튀김을 만들어 먹을 거야. 다 가열 조리죠. 근데 난 이 고구마를 씻어서 껍질을 벗겨서 그냥 스틱으로 먹을 거야, 나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가열 조리에 해당이 되는 것도 음식이잖아요. 난 그냥 먹겠다는데. 그래서 조리는 여러분들 가열, 비가열이 같이 있는 걸 아셔야 돼요. 꼭 가열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바로 식품을 음식으로 만드는 모든 과정을 조리라고 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식품이란 기호성, 영양성, 을 함유하고 있고 유해물질이 들어있지 않다. 천연물, 반조리, 조리식품, 또 인간이 섭취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의약으로 섭취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건 이제 여러분들 식품위생법 뭐 제2조 이런 데 보면 나와 있을 거고요. 그 다음 식품으로 갖춰야 될 조건 5가지. 예전 책은 식생활 관리라는 과목을 보게 되면 주로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영양적, 기호적, 위생적, 경제적인 4가지만 나왔었는데 최근에 나온 책들은 반드시 환경적인 면까지 들어가요. 환경까지. 그래서 영양적인 면에 있어서는 5대 영양소의 배합, 그 다음 소화, 흡수가 쉬워야 되고 영양 목적을 충분히 달성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 기호적인 면에 있어서는 빛깔, 냄새, 맛, 형태. 여러분 관능 검사 하잖아. 관능 검사 했었을 때 먼저 대부분 뭘로 봐요? 모양이 어떻냐? 시각. 그죠? 그 다음에 밖에서 맡아보는 냄새. 그래서 시각, 그 다음에 이제 후각. 코를 이용해서 냄새를 맡아보게 하죠. 그 다음에 입에 닿는 느낌, 씹었을 때의 느낌, 쫀득쫀득하냐, 부드럽냐, 너무 단단하냐, 질기냐, 이건 뭐예요? 일종의 혀에서 느끼는 촉각이죠. 시각, 후각, 촉각. 그 다음에 맛을 봤더니 너무 짜, 너무 달아, 적절해. 미각. 그 다음에 먹을 때 아사삭, 바사삭, 바삭바삭 소리가 나. 청각. 그죠? 그래서 바로 시각, 후각, 촉각, 미각, 청각. 이 5가지 감각을 다 이용하는 거예요. 오감을 다 이용해서 볼 수 있는 것들. 바로 기호적 가치. 먹고 싶어야 될 거 아니야. 먹고 싶게끔. 그래서 기호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식욕을 증진하고 또 생각하는 순간 소화액의 분비를 촉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고요. 3번째, 위생이죠. 영양적, 기호적으로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위생적으로 유해하다면 가치가 없다. 위생면 당연히 체크해야 되고요. 그 다음 경제적인 면이라고 했죠. 그래서 단가 굉장히 잘 맞춰야 돼요. 그래서 식품과 조리에 관계되는 원리를 잘 이해함으로써 바로 비용 통제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알죠? 나중에 이제 아마 바로 졸업하자마자 바로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현장에 있다가 더럽다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제가 지난주에 친구들 합격한 학생들 만났었다 그랬잖아요. 만났는데 같이 동기로 이제 경기도가 120몇 명이었대요. 그러니까 500명 가까이 되는 숫자에 경기도가 제일 많으니까.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사람 같은 경우에 캐터링 영양사로 3년간 일하다가 더러워서 못해 먹겠다. 공부해야지. 그리고 작년에 엄청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합격한 분이 있었는데 왜 뭐가 그렇게 더러웠대? 그랬더니 교수님 3년 동안 월급이 계속 낮아졌대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올라간 게 아니라 낮아졌다고 그랬더니 첫 해 때는 수당에 뭐에 이래갖고는 높았대요. 2번째 재계약하면서 또 낮아졌대. 3번째 임금계약 뭐 하면서 더 낮아졌대. 그래서 이제 안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진짜 쉽지 않아요. 그죠? 너무 어려운데 아무튼 이제 캐터링 영양사 같은 경우에는 맛 이전에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단가 못 맞추면 아웃이에요. 무조건 이제 싸게 그다음에 뭐 이래야 되는데 저희 이제 아들 같은 경우에도 아이도 그러더라고요. 엄마 쿠키 더 주면 안 돼? 안 되지. 그러면서 그 단가가 얼만데? 막 이랬더니 엄마 요플레 이런 거 한 개 더 갖고 가면 안 돼? 안 돼. 막 이러면서 그거 어떻게 더 갖고 가? 니들 맘대로 막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맞추기가 진짜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먹어. 그래서 정말 이렇게 식판 있으면은 남자들 밥 떠가는 거 보면 무서워요. 여기 분명히 밥자리, 국자리 있고 반찬 경계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손을 아래 받치고 가. 손이 아래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밥 들어가면서 경계가 없어요, 경계가. 이렇게 밑에 받치고 떠가는데 단가를 어떻게 맞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정말 단가가 높은 것들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거기에 이제 단가 차이가 많이 나는 제품 중에 아이들이 선호하지만 단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중에 하나가 소세지 어묵이잖아요. 그럼 이제 저렴한 소세지를 쓸 수밖에 없어요. 단가가 낮은 거를 쓸 수밖에 없어. 그러면은 애들이 또 맛은 귀신같이 알잖아요. 소세지만 모아서 X자를 만들어 놓고 나간대. X 책상 하나에다가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진짜 어렵죠. 기호도 맞춰주기가. 그 다음에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또 이제 경제적인 거, 단가를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직영 영양사 5년 하고, 캐터링 영양사 2년하고, 이거 경력차가 2개 비교가 안 돼요. 캐터링 쪽 2년이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캐터링 쪽 2년만 하고 나면은 나중에 어디든지 갈 수 있어. 그래서 그만큼 이제 시간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그러는데,
제가 아는 그 영양사 선생님도 오후 3시에 퇴근을 한대요. 그래서 너무 좋겠다 막 이랬어요. 그랬더니 교수님 6시 출근이에요. 그러니까 6시 출근해서 3시 퇴근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검수부터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야 엄청나다 막 이런 얘기 했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 다 어려운 거죠. 그래서 단가 특히 이제 실제 실무하시는 분들한테는 단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쌀 그람수 여러분들 1인 분량 잡을 때 쌀 그람수 몇 그램 잡아요? 90g 잡죠. 근데 90g 잡고 군인들은 몇 그램 잡을까요? 130g. 그 다음에 130g 잡고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얼마 정도 잡을까요? 70 정도 잡아요. 그러니까 잡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 90g짜리 밥이 이 쌀이 밥이 되면 몇 g이 될까요? 210g이 되는 거잖아요. 210g. 그래서 이건 밥이잖아, 밥. 그래서 제가 그 조리 실습을 할 때 유치원 급식 한 아이들이 유치원 아이들 30명을 기준으로 해서 210g에 30명 밥을 잡은 거예요. 쌀양으로. 아무 소리 안 했어. 왜냐면 재료비는 학교에서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어디 니들이 밥을 해봐라. 이렇게 해서 쌀양을 얘네가 이거 밥인지 모르고 레시피 보고 그러니까 여기 실질적으로 얘네 밥이 150g인가 그랬어요. 150g이었으면은 여기에 맞춰서 쌀량을 줄였어야 됐잖아요. 근데 얘네는 이 150g이니까 아 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유치원에서 유치원 급식을. 그래서 150명 곱하기 30 밥 한 다음에 정확히 30으로 나눠 이만큼 밥이 돼서 너 이거 유치원 애들한테 배 터져 죽게 만드는 고문이다 이런 학교니까 실습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보자 막 이런 적이 있었었는데 이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110g까지 먹는데요. 고등학교 남학생들은. 그러니까 이미 뭐 반찬이 문제가 아니야. 밥에서 단가 차이가 쌀로만 이렇게 나버리게 되니까 정말 이제 욕도 많이 먹고 막 이러는 거죠. 그럴 때 뭐를 해야 될까요? 일진을 잡아야 돼. 그 중에서 제일 센 놈을 잡아서 그 아이만 간식을 많이 줘. 그래서 야야 이러면 걔가 조용하게 이제 통제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 자, 그 다음 이제 5번째로 환경적인 면 나와 있는데요. 환경적인 면에서 로컬 푸드, 푸드 마일리지, 슬로우 푸드, 에코 쿠킹, 로아스 있는데 로아스 같은 경우에 뭐 지금은 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이 단어가. 영어로 보시면은 라이프 스타일 오브 헬스, 건강한 삶이잖아요. 뒤쪽의 단어가 and sustainability, 이게 지속성이란 뜻이에요. 지속성이라는 의미인데 이 의미가 지구를 보호하자예요. 지구보호. 그러니까 환경, 이 음식물 여러 가지 이런 식품으로 관련된 오염으로부터 지구를 보호하자 이런 내용으로 서스테이너빌리티라는 것이 이제 환경이 들어간 건데 그냥 단어 의미 정도만 알아놓으세요. 의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겠지만은 로컬 푸드라고 말하는 것은 지방, 지역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음식을 반경 400km 이내. 그러니까 처음에 미국에서 나왔던 단어인데 400km 이내에서 이거를 소비를 하게 한다면은 이걸 넘어가려면은 그만큼의 여러 가지 방부제, 뭐 여러 가지 가공 이런 과정이 들어가야 되는데 신선한 상태로 먹기 때문에 몸에도 좋고 또 여러 가지 그 지역 환경도 보존하고 이러한 것들의 의미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건 미국에서 나왔던 거고 우리나라는 서울에서 제주까지도 400km예요. 다 로컬 푸드 우리는. 그래서 지역 음식을 보존하자 뭐 이러한 의미들이었었고요. 그다음에 그 푸드 마일리지라고 나와 있는 것은 뭐냐면은 트럭을 그러니까 이제 운반되는 거리와 운반되는 거리에다가 그 차량의 무게예요, 무게. 그러니까 트럭에다가 몇 톤이나 되는 무게를 싣고 이거를 얼마만큼 가느냐. 그럼 거리가 길어지고 무게가 많아지게 되는 거잖아요. 거리가 길어지고 무게가 많아지게 되면 그만큼 석유 연료를 많이 써야 되잖아. 그럼 석유 연료를 많이 쓰게 되면 결국은 지구의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푸드 마일리지는 높아야 돼요, 낮아야 돼요? 낮아야 돼요.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무게 거리의 의미로 들어간 거고요. 그 다음 슬로우 푸드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제 대부분이 패스트푸드의 단순한 반대로만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장류, 김치, 뭐 예를 들어서 이러한 것들을 쭉 얘기할 때 유제품류 얘기할 때 발효라는 과정을 사실 거치게 되면은 뭐 장류 발효 같은 경우에 특히 최소한 1년 이상. 그러니까 이제 물론 화학을 이용한 산분해 간장 같은 경우에는 3개월에서 6개월이면 먹을 수도 있지만은 전통적으로 우리가 만들었던 장류는 최소한 1년 이상이란 말이죠. 그래서 김치도 발효, 겉절이가 아닌 이상은 발효시키는 기간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원래
슬로우 푸드라는 말 자체가 나왔던 것은 빨리 천천히 먹자가 아니라 그 지역의 전통 음식을 보존하자였던 의미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 음식을 보존하자. 각각의 지역적인 특성들을 살려주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전라도 지방에 가면은 뭐 갓김치에 고들빼기 김치 뭐 이런 식으로 또 강원도에 가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 옥수수를 이용한 여러 가지 것들. 그러니까 그 지역만의 특징들 있잖아요. 그런 음식의 특징들을 살려주자. 패스트푸드는 다 획일화되어 있잖아. 획일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 음식을 살리자라는 의미였던 거예요. 슬로우 푸드. 그래서 바로 이런 슬로우 푸드도 있었고요. 에코, 메아리, 에코 쿠킹 이것도 이제 지구 환경 이런 것들이어서 결국은 로컬 푸드, 푸드 마일리지, 슬로우 푸드, 에코 쿠킹 다 같은 의미인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환경적인 것에서 바로 이제 석유 연료를 덜 쓰면서 지구를 보존. 그래서 로아스에서 결정적으로 sustainability 이 뜻 자체가 지속성이었고요. 그래서 식품에 이 5가지 의미가 있다 정도 보시면 되고요. 다음 조리의 목적을 보시면은 자 보세요. 조리를 통해서 나는 아까 고구마를 그냥 씻어서 먹는 것이 아니라 나는 군고구마가 좋아. 난 고구마 스틱이 좋아. 나는 찐고구마가 좋아. 조리를 통해서 기호성이 좀 더 좋아질 수 있는 거예요. 기호성. 그래서 썰고 가열하는 동안에 맛이나 냄새나 온도나 질감 등의 변화를 갖고 올 수 있고 또 다양한 조리 기술을 사용하고 또 용기를 다양화시킬 수도 있고 또 부재료를 이용해서도 본래의 식품 자체보다도 더 좋게 아름답게 식욕을 증진시킨다라고 했고요. 안전성. 자, 세척, 침수, 가열하는 동안에 아린 맛, 그 다음에 독한 맛 등의 불쾌 성분이 제거되고 병원균, 기생충, 농약 등이 제거된다라는 내용이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급식에서 봄에 사용하지 않는 나물 중에 하나가 뭐가 있어요? 성인들은 사용하지만 아이들은 이용하지 않는 거. 원추리 나물 같은 경우에도 약간의 독성분이 아이들한테 예민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도 있고 또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은 도라지 그 다음에 이 경우에도 아린맛 쓴맛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소금물에 넣어서 주물러서 제거해 주는 것들 이런 것들도 있고요. 다음 3번째 영양적 효용성 증가라고 했는데 이 말 뜻은 뭐냐면은 아까 영양적 효용성을 증가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식품이 아까 음식으로 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일정 시간이 지나야 돼요. 바로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야 되고 또 재료에 따라서는 물도 들어가야 되고 재료에 따라서는 열도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은 시간이 지나 물이 들어가 열이 가해져 라고 하게 되면은 본래 얘가 갖고 있었던 예를 들어서 비타민 C였다. 비타민 A였다. 없었던 비타민 A, C가 물, 열, 시간이 지나면서 많아지진 않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파괴가 되면 됐지 많아지진 않잖아요. 그래서 바로 식품을 음식으로 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은 영양가를 최대한 보존할 수 있을 것인가. 보존이지 없는 영양소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많아지진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최대한 비타민 C가 100mg 있었다면은 음식으로 됐었을 때도 100mg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거지. 얘가 없었던 것이 150g이 된다든지 이렇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영양적 효용성을 증가시킨다. 그래서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파괴되지 않도록 영양소를 해주고 또 영양가를 높여줄 수 있다라고 했고요. 조리 방법, 식사량, 감정, 주위의 환경, 소화기관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조리 과정 중에 절단, 침수, 조미, 가열, 연화로 인해서 소화성을 좀 더 높여줄 수 있다. 쌀이 아니라 밥이 되면 훨씬 더 소화성이 높아지잖아요. 이런 것들. 그건 왜 높아져요? 쌀이 아니라 밥이 됐었을 때 소화성이 높아지는 거. 그죠? 호화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가 될까요? 조직이 헐거워지면서 아밀라제, 여러 가지 프로테아제 이러한 효소들이 침투할 공간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한 것들. 그래서 좀 더 소화성이 높아지게끔 만들어주는 거고요. 그 다음 저장성과 수송성. 자, 조리를 통해서 식품 중에 수분 함량을 줄이거나 소금 등의 첨가로 수분 활성도, 영어로 뭐예요? AW를 낮추어주게 되면은 미생물에 의한 식품 변질을 억제한다라고 했고요. 바로 옆에 그 결합수, 유리수가 나와 있게 되지만은 우리가 그 보존하거나 이랬을 때 이제 이용할 수 있는 AW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잖아요. 작게 되는 건데 이랬을 때 AW를 0.7 이하로 만들어주게 되면은 웬만한 것들은 다 저장성이 향상이 돼요. 그래서
AW를 이용해서 이하시켜서 저장성을 향상시킨다 하는 거에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을까요? 소금을 이용한 염장법, 설탕을 이용한 당장법, 그 다음에 건조시켜서 날려버리는 거. 그래서 건조법, 아니면 동결건조, 뭐 등등등 그냥 말리는 것도 있고 동결건조도 있고 또 하나 방법 중에 하나가 초절임법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제가 초절임이라고 썼는데 얘는 AW 이용한 거 맞죠? 얘는 AW 이용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pH를 조절한 거죠, 얘는. 그래서 식품 미생물 시험 문제로 해서 이게 이제 기본 문제로 많이 묻기도 했었어요. 다음 중에서 저장 원리가 다른 하나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1번 염장, 2번 당장, 3번 초절임, 4번 뭐 동결건조 뭐 이렇게 건조 나오게 되면은 나머지 염장, 당장 이런 것들은 다 지금 자유수를 날린 거잖아요. 자유수를 이용한 거지만 초절임이라는 것은 pH를 세균들이 좋아하는 pH가 7 내지 8에 해당이 되는 중성이나 약알칼인데 초절임으로 가게 돼서 pH 3 정도로만 떨어져도 증식이 억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초절임법에 해당이 되는 것은 AW가 아니라 pH를 조절하는 원리, 이런 식으로 해서 또 그 원리를 물어보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 보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가열을 통한 또 식품 중의 효소를 불활성화시켜서 식품의 변폐를 방지한다라는 내용. 그 밖에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만들고 먹는 즐거움과 조리하는 즐거움을 줄 수 있다라는 것도 있고요. 또 조리를 통해서 다양한 원재료를 혼합하기 때문에 복합적인 맛을 도출한다라고 해서 다시 봐보세요, 여러분들. 앞에 보시면은 조리의 목적 큰 걸로, 큰 제목으로만 그냥 봐놓으시면 돼요. 다 아시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1번의 기호성을 증진시켜준다. 2번째, 안전성을 향상하더라. 3번째, 영양적 효용성을 증가하지 없는 영양소가 만들어지진 않아요. 4번째, 저장성, 수송성이 향상이 된다. 이런 내용들이 바로 이제 조리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자, 잠깐 쉬고 들어가도록 할게요.